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KCGI 자산운용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건네기에도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합니다. 네, 지난주 엄청 피곤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시장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우리 이제 월간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고 네. 이어서 이제 시장의 리스크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럼 우리 한번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네. 보시죠.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솔루션은 기존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20대, 30대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주식을 좀 많이 투자하시라 네.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 하셨다고 하면, 사실 작년 중순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일 것 예, 같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나쁘지는 예.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좀 포함하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예. 대표적으로 이제 금하고 구리, 은도 방방 뛰고, 네. 물론 급락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금에 대해서는 조금 편입을 고민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포트폴리오, 실물 자산을 좀 투자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성과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 자금을 갖다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떤가라는 투자 포트폴리오 제안인데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분산이 잘 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예. 시장 분위기가 흉흉할 때 잘 워킹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춘 보수적 포트폴리오는 그나마 잘 작동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조금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출렁거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리밸런싱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번 달에도 리밸런싱 아이디어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나스닥을 좀 편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 했고요. 생각보다 미국 쪽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썩 안 좋았거든요.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픽의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하드웨어가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고, 소프트웨어, 조정을 받았던 소프트웨어가 반등하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요새,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달러화가 강세 움직임을 살짝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전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나서 조금 힘겨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편출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일본 쪽, 특히 일본 쪽의 주식을 편입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총리가 바뀌시면서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 대해서 모멘텀들을 많이 얘기했었고, 실제로 지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D 같은 경우에 일본을 사라. 일본이 재정 여력이 풍부하다. 이거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아마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선호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색하게도 3월 초부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무도 이 타이밍에 이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대충 해도 마무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갈수록 이게 좀 그 탈출 전략이 서로가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사실 저는 두바이는 가봤거든요. 이란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테란까지도 잘 못 가보죠. 모르죠. 어찌 알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가본 적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 참 제가 이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만들었었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정도에 좀 그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위에 서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어떻게 했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게 이란 전쟁을 왜 시작했냐, 요게 질문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이 사실은 악의 축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
근데 갑자기 왜 이 마당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대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 이코로 이제 중국을 갖다 견제하기 위한 네. 사전 포석인 것 같은데요.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미 쳤지 이제 않습니까? 마두로는 이제 쏙 뽑아갔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휴전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란 하나가 남은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한테 아주 값싼 석유를 갖다 공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러시아가 눈에 가시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납치해가지고 해결을 했고 네. 정권 교체를 예. 만들었었는데 이란은 그 가장 뭐 지도층을 갖다가 거의 없애버리면서 하메네이라는 최고 지도자를 네. 그냥 폭사시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들도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저가 에너지 공급망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좀 파괴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제압하게 되면 나중에 대만하고 이란 전쟁을 갖다 두 개를 치를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대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확장, 팽창 정책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한 그 사전의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설명을 있습니다. 들으니까는 좀 많이 무섭네요. 월가에서 이렇게 나오고 네. 있고요. 사실 미국은 석유는 순수출국입니다. 셰일 혁명 이제 때문에. 뭐 지금은 네, 플러스 베네수엘라까지 합쳐지게 되면 전 세계 이제 원유 생산에 뭐 베네수엘라는 많이 위축이 돼 있지만 대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40% 정도까지 차지하는 정도로 올라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 관련한 부분에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란 전쟁은 시작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란 전쟁 시작했는데 국제 유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냥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쉬운 말로 그냥 배럴당 120달러까지 거의 문턱까지 갔을 것 같은데요. 100달러를 갖다가 통과하고 지금 110달러를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도 국제유가는 지금 변하고 있기 계속 때문에 이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36%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 이거보다 아마 실제로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서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 국제유가 이제 통계가 작성되고 난 후로 봤을 경우에는 주간 최대 상승폭입니다.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란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산유국들을 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강자들이지 않습니까? 볼모로 삼으면서 미사일도 쏘고 드론 공격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지금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동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유를 갖다가 캐기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유정을 갖다가 다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이 이게 수도꼭지처럼 틀었다 잠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번 이걸 스탑시키게 된다고 하면 지리학적으로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압력이 존재하거든요. 한 번 스탑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재개하거나 혹은 재개하더라도 그 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의 그 변화가 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번 뭐 원유를 갖다 생산을 갖다 중단했다. 이게 상당히 네거티브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장 탱크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2주치 정도 분량밖에 거의 한계에 왔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주차부터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갖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고요. 강제로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이라크는 한 반 정도의 생산량을 줄였다라고 나오고 쿠웨이트도 좀 뭐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약간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은 점점 더 흐르고 있고 그다음에 뭐 3주차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2주차까지는 괜찮다. 21일. 저게 딱 그 이제 그 탱크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그 시점까지.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네요. 다음 주면 이제 또 그 유가 급등을 문제는 이제 저걸 갖다가 국제 유가가 이미 반영한 거죠.
예. 제가 알 정도면 그 올가 하나. 예. 예. 전문가들은 다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보면 저러한 리스크를 갖다가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거의 수혜를 받고 있는 건 러시아죠. 러시아 원유가 글로벌로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할인받아서 거래가 됐었는데 요새는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만 혼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증시 분위기가 좀 흉흉하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거 문제가 뭐냐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국제 원유를 갖다가 공급받았던 나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신흥 아시아 국가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영향권에서는 한국하고 일본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괜찮아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았었던 캐나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러시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너지 수출국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그 주유소 가보셨어요? 저희는 거의 차를 당분간 쓰지 말자. 이제 예.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해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2,000원까지 이렇게 막 가고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장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격이 올라오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치거든요. 미국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지금은 이제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경유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석유가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10% 정도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0.2%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가게 되면 이 추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된다고 하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금리를 갖다가 내릴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높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과거에는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갖다가 높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그냥 무덤덤하게 기다렸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은 후행적인 거고 전 산업을 갖다 거쳐서 타격을 갖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물 건너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우리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느니 뭐니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미국 지금 금융 시스템도 고금리로 좀 허덕이고 있는 섹터들이 조금 많아요. 이따 살펴볼 수 있는 사모대출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많이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게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향후에 물가가 높아질 것 같다. 이게 생각보다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만 하더라도 80불 정도였었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말 지나고 났더니만 100불을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필 하메네이 후계자로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또 이제 이란의 그 지도자로 올라서면서 그게 좀 시그널이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뭐지 표현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거 생각보다 더 오래 가겠네 하는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1970년대 같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국면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너무 아직은 많이 나간 건지.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국제 유가만 놓고 저희가 포캐스팅을 했을 경우에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 국제 유가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이 둔화가 되거든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국제 유가 100불 가게 되면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그림으로 놓고 보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걸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성장은 인하되고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래서 저걸 해결하려고 지금 뭐 AI 생산성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모리가 괜찮지 않느냐, 반도체 수출이 아직까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점은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오늘 그러한 그 리스크를 갖다가 한국 증시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 태생적으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 성장률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유를 순수입하느냐 또는 순수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저 스태그플레이션의 강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이제 원유 순수입국이다 보니까는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는 또 하락을 하고 그래서 악순환이 나타나서 좀 더 그 물가 부분에서의 어떤 압력도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더 봐야 될 게 이 갈등은 해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아까 전에 새로운 지도부를 얘기하셨는데 둘째 아들이라면서 차나 뭐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 입장에서는 더 맹렬하게 싸워야 악에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란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 쌓인 키케메군 이런 그 어떤 감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타나고 전에 팔레비 왕조가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그 정권에서는 미국을 갖다가 상당히 안 좋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대사관에 인지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장장 444일 동안 인지를 갖다가 붙잡고서 미국이랑 협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미국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명의 승리의 증거가 된 거죠. 이후로 47년간 상당히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이제 수니파와 이제 시아파로 나눠지는데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이제 소수파고 이제 수니파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수니파인데 둘의 또 갈등 관계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 7세기 이후로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엄청나게 갈등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둘이 이제 총과 미사일을 갖다 겨누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란하고도 안 좋아. 그리고 그 계파 간의 갈등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 구조를 갖다가 지금 일단 터졌지 않습니까? 터졌는데 이걸 갖다 봉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역학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믿음이 조금 낮아진 거죠.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안에 끝낸다. 4주간의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나? 좀 고민도 했었고 빨리 이란의 군사력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때 뭐 가능한가? 저도 좀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리고 이란 자체가 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평원 지형이었던 이라크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다 보면 산악으로 이제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게 갈등이 생각보다 오래된 갈등인데 이게 한순간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 전쟁 생각보다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융시장은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S&P 500이 얼마 정도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이제 회복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나 이런 내용이네요.
네, 뭐 왜 지금 글로벌 IB들이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유가 급등을 동반한 이제 지정학적 충격이죠. 네. 결과적으로 뭐 전쟁인데요. 이전의 전쟁들은 아주 사소한 아주 소규모 충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나오는 샘플들은 이 샘플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S&P 500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내의 조정을 보였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국제 유가가 충격을 받았느냐라고 봤을 때 한 18일 이내에 네.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비대칭적이다. 다운사이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이제 공급 차질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이거 뭐, 그렇게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끝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 자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괜찮거든요. 올해 상반기부터 재정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중간 선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승리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미국 재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수출 괜찮거든요. AI 캐펙스가 버텨주는 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리스크 아닐까라고 조금 초반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저 기존에 봤던 우리가 봤었던 지정학적 충격, 즉 전쟁으로 인한 저 샘플과는 다른 조정폭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주식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고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비싼 영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정폭이 조금 약간 거치는 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1위의 증시 아니었습니까? 작년도 글로벌 1위였지만, 그리고 레버리지 구조가 많다 보니까 출렁거림이 엄청 극도로 심한 거예요. 최근에는 또 저희가 못 봤던 최고의 이제 하락률도 봤었고, 그 다음날 또 엄청난 급등을 봤었고, 오늘도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같이 투자하는 입장이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 엄청 피곤한 지금 시장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거는 금이었습니다. 예. 성공률도 높고요. 금은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때 상승 확률이 무려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매력도를 계속 느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가장 지금 현재 이런 지정적 리스크를 갖다 해칭하기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했던 비트코인이 요새 조금 빛을 잃어가고 실물 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거에 좀 보면 이렇게 미국 국채 금리가 날뛰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이 훅 무너져 내릴 때 트럼프는 또 이렇게 타코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세게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한 발 물러서면서 이제 뭐 다 잘 됐어 해버리는. 이번도 좀 이렇게 계속 시장이 좀 많이 울다 보면 또 우리가 승리 선언을 외치면서 또 한 발 물러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져 볼만한데, 그거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좀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보수적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전개 양상을 놓고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회복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랬고요. 그게 반복이 저는 반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지정학적 위기는 지정학적 위기로 끝나는 걸 갖다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가석 분들하고 좀 얘기하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이 더 난리인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뉴스여야 되는데 이란 때문에 한 2주 정도 묻혀 있습니다. 좀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펀드 판매 중단시키는 그런 큰 자산 운용사도 쏙쏙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모대출이라는 또 이런 분이 AI의 어떤 거품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이게 한번 문제가 되면 금융 뭐 경색이 나타나면서 더 큰 쇼크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이 지금 시스템적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다이먼 그 JP 모건이죠. 다이먼 네. 회장이 얘기했던 뭐 바퀴벌레 정도 바퀴벌레. 수준은 될 것 같고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블루아울 같은 경우에서 환매를 갖다가 중단했던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출했었던 부분이 사모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AI가 보급되면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대출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조금 월가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언뜻 보면 낯설 수도 있는데 사모대출이라는 게 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은행권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회사가 필요한 대출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해서 사모 대출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구조화 됐죠. 몇 %로 빌려가고 결과적으로 이거 갖다 어느 시기에 환매를 해주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거기에 태우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금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회사에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신용도가 이제 낮은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 은행 말고 저런 사모 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게 그 코로나 이후를 거치면서 코로나 때도 이제 저 사모 대출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금리가 높았어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저금리였는데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사업이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스프레드는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고금리의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았을 때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장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다 좋지는 않거든요. AI 산업은 좋은데 나머지들은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금리로 금리를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대출을 많이 했던 세그멘트 중에 하나가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얻어맞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 펀드에서 대출을 받는 걸 사모 대출이라고 하고 이 사모 대출을 받을 때 결국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분산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갖다 지으면서 저런 시장에다가 노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부실화가 됐는지 아무도 잘 모른다는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걸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이제 돌려달라고 할 텐데 장사가 안 된다. 얘네가 갑자기 돈을 안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쇼킹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블루아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거에 투자한 자금을 갖다가 결과를 돌려주겠으면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자산의 매각이 뭔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매각해서 물론 돌려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에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뭔가 얘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저희가 이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이 회사채 시장에서 많은 자금을 갖다가 조달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림자 금융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은행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들 뭐 그래서 기타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그 그림자 금융처럼 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부실이 계속 발생한다게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냄새가 전에 서브프라임 때처럼 뭔가 이게 신평사들의 이런 등급도 잘 안 매겨졌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그 사모펀드들한테 또 돈을 빌려주는 시중은행이 있을 거고 또는 뭐 연기금도 거기다 돈을 뭐 태워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사모펀드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또 막 스타트업 같은 애들한테 또 막 돈을 막 더 빌려줬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저 처음 그 기사를 봤던 게 그 트라이컬러라는 이제 그 자동차 무슨 중개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 하나 그냥 쪼매난 게 엎어지니까는 그 동네에 있는 뭐 자잘한 은행들, 그 다음에 제법 큰 은행들도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아니, 사모펀드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담보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선순위 대출도 있고 후순위 대출도 있고 그러면 선순위 그 에쿼티에서 선순위도 예. 있고 후순위도 있을 예. 건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예. 그 펀드 회사에서 이제 구조화를 좀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얘네가 돈을 빌려줬을 텐데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금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모펀드지 않습니까? 예.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우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자산을 팔아가지고 메꾸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점부터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의 대출 채권을 갖다가 까다롭게 다시는 서프라임 같은 네. 게 발생하지 말라고 예.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갖다 비껴나가고 있는 그 이제 사모 대출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네. 사모 대출 시장이 꽤 크게 성장을 했었고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이 사모 대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 퀄리티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사모 대출에서 돈을 많이 빌려간 게 최근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조금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2022년 이후에 또 돈을 빌려가기 시작한 게 데이터 센터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가 초기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잉여 현금을 갖다가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다가 최근 같은 경우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뭐 메타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갖다 조달하기 시작했었고 일부 데이터 센터를 갖다 짓고 있는 회사들 블루아우트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금 조달이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쌓여졌었죠. 사실은 그게 작년 연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갖다 지급해야지만 정상 여신으로 이렇게 예. 투자자 봤을 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이자 지급 금액까지 원본에다 얹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예. 가능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 영어로는 PIK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처럼 여겨졌었고 저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자를 갖다가 원금에다 얹어서 나중에 갚아야 된다. 그 스노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그 미국 월가에서는 사모대출 시장 관련해가지고 아주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조금 된 얘기입니다. 월가에서는. 그렇죠. 예. 사실 연준이나 뭐 국제 뭐 결제는 은행들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주의하라라는 시그널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욕심이 끝도 한도 없다 보니까 계속 더 커졌던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대책도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 수익률 부담, 그다음에 이자 부담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리로 쟤네들도 뭔가를 파이낸싱을 리파이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고금리지 않습니까 미국은. 예. 금리가 높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리로 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금리가 낮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죠. 미국에 월가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저걸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그 추가라고 금리를 갖다가 낮추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가까지 이래버리니까 참 골치 아픈 상황이 골치 되어버렸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클로드 쇼크라고 이런 뭐 코딩을 이제 다 해버리니까 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더 이상 이제 소위 말하는 ARR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바탕 또 난리가 나면서 저 사건이 또다시 한번 부각이 되어졌는데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좀 과하다. 그렇게만큼의 어떤 AI 툴들이 소프트웨어 업계를 다 뭐 멸종시킬 만큼의 그런 파괴력은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게 이제 앞으로 실적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그 고객사들이 이제 이탈하는 걸 보면서 쇼크가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느 쪽으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까요?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 위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저가 깊다. 예, 모두 AI로 대체되지는 않거든요.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렇죠. 수많은 그 예.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클로드 관련해 가지고 클로드를 사용해서 뭐 다양한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 뭐 물론 진화되겠죠. 물론 좋아질 것 같지만 그걸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은 과장된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너무 이르게 다 모두 리스크를 갖다 프라이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클로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 AI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회사들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지 영향을 침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 소프트웨어의 진입 장벽이 경제 회자가 이전보다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한 예.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창조적 파괴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파괴가 또 너무 급하게 세게 또 뭔가 많은 걸 무너뜨려 버리면 새로운 어떤 게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또 막 파괴부터 많이 일어날까봐 좀 겁이 많이 나긴 합니다. 우리 자 이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지난주부터 상당히 힘든 구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을 조금 낮추는 포트를 재구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변동성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정은 소폭이라고 하지만 이벤트로 인한 뭐 한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의 조금 조정폭은 보통 15에서 20%거든요. 근데 뭐 미국은 생각보다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다 기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조정폭을 거의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가 매력이 이제 좀 부상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에너지나 국방 관련해서는 좀 구조적 옛날에 언더웨이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 오버웨이시였지만 글로벌로는 언더웨이시였습니다. H사가 엄청나게 특히 에너지 언더웨이시였고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섹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과 관련해서 글로벌로 가장 뭐 글로벌 AI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제때에 잘 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의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라클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외부 자금을 갖다가 조달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들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늦어지고 되고, 속도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서버를 쳐야 되는 속도도 늦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HBM 수요도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력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AI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뭐 추세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AI 섹터는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3호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회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 가는 게 좋지 레버리지가 너무 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했던 네오 클라우드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힘든 것 같고 블루아울 같이 지금 사모 대출에 많이 의존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리스크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조금 웨이팅을 낮게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모멘텀 혹은 성장에 관련된 포지션을 갖다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 저퍼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당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너지 쪽 관련된 비중을 갖다가 조금 높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산티나가 있게 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요 말아요.
그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다 하는 분하고 없다 하는 분. 개별 종목에 대한 예, 투자는 알겠습니다. 추천을 못하게 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이 싼티나게 질문 요청했습니다. 저는 뭐 속시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뭐 그 밸류션이 지금 약간 고평가된 거는 살짝 완화가 된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래서 진입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수 추천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예, 있어서 하지만 한 방에 죄송합니다. 사지 마시고 좀 분할해서 적당하게 돼 있네요. 인내심 있는 분할 매수. 야, 예. 저거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에너지하고 국방 섹터는 한번 이렇게 밑으로 좀 깔고서 그 위에다가 저런 어떤 아까 말씀 주셨던 AI를 비롯한 섹터를 좀 이렇게 그 중에서도 그 재무제표를 이제 좀 확인하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좀 높으면서도 만기 돌아오는 구간이 좀 짧지 않고 긴,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상당히 유지되는 그런 AI 기업들, 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전보다는 그 미국 비중도 저는 좀 줄이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미국 비중을 급격하게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도 문제고 유럽도 그렇죠. 문제고 예. 신흥국도 문제니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네. 다시 예. 포트폴리오가 역회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네. 미국 인덱스를 조금 들고 가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지금 방어적으로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게 맞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는 좀 투자하자. 신흥국 뭐 얘기해봤지만 저희가 뭐 결국에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한국의 변동폭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중장기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그 운용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세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워낙 약세. 왜냐면 자기 포지션에 달러로 표시된 그 화폐 금액이 매일매일 빠지는 거니까 거기에다 지수 변동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폭이 큰 구간에서는 변동폭이 작은 포지션을 갖다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흥국에 대한 포지션들이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의 그 경제 펀더멘탈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모멘텀도 아직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줄이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데 포지션을 다 비워야 되는 거죠. 우리 중국, 유럽, 일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일본 늘리자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굳이 저기까지 복잡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의 포지션으로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AI에 대해서 과도하게 쌓았던 포지션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한 달 뒤에 뵙는 걸로 하고요. 네, 한 달 뒤에는 우리가 서로 팔짝 웃는 걸로 했습니다. 저게 지나갔어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